오늘 수업하도록 하겠어요. 22장. 자, 22장 전하와 힘. 전하는 일렉트릭 차지, 일렉트리칼 또는 일렉트릭 차지고, 힘을 알고, 힘은 전하가 받는 힘이겠죠. 전하에 작용하는 힘. 전하에 작용하는 힘인데, 전하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전하가 뭔지 모른다. 대학 공과대학을 왔는데 모를 리는 없겠지. 사실 다 알고 있겠죠. 혹시나 모른다고 주장할 친구들을 위해서 책에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네. 번개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번개 칠 때 여기에 뭐가 지나갔는데 그게 뭐가 지나갔냐, 이런 거죠. 전하가 아주 많은 양의 전하가 지나간 거죠. 우리가 그 일반 물리학을 가르칠 때 가끔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고 할 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특히 전자기 요 2학기 부분 할 때 학생들이 가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하는 특히 볼 수 없는 거죠. 질량을 가진 물체 M 같은 거는 이제 쉽게 볼 수 있지만 전하를 띠고 있는 어떤 물체, 이런 거는 모양은 보이지만 전하라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하를 가진 물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이제 전자인데, 톰슨이 발견한 전자는 볼 수조차 없죠. 너무 작고 질량도 너무 작고, 그래서 볼 수조차 없어요. 볼 수조차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과거에는 전혀 모르겠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전하라는 것은 직접 보기는 어려워요. 다른 걸 통해서 보죠. 보통 질량을 가진 물체가 전하를 띠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 물체가 다른 이유는 없으니까 그 전하 때문에 힘을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22장 1절에 나오는 전기의 발견 파트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에보나이트 막대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 계열인데,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문지르면 거기에 이제 마찰 전기라고 해서 전하가 생겨나죠. 거기서 뭐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게 아니라 대부분의 물체는 전하를 가지고 있어요. 그 가지고 있던 전하가 어떤 부분에 과도하게 모인 거죠. 양전하가 이쪽에 모인다든지, 또 음전하가 이쪽에 모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양전하, 음전하가 이제 같은 숫자가 한 위치에 공존해 버리면 밖에서 보면 전기적으로는 중성이 돼서 어떤 뭐 정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어떤 정기적인 특성도 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이 정기적으로 중성을 벗어나야만, 양극을 띠거나 음극을 띠거나 이렇게 벗어나야만 그 전하의 특징을 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지르는 과정이 그 전하를 어떤 부분에 익세스 차지를 만들어내는 고전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담이지만 여기 전하 이런 얘기할 때 일렉트릭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이 어근이 호박 있죠. 호박, 먹는 호박 말고 그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송진이 굳어가지고 된 거라고 하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전적인 유기물인데 플라스틱이 발명되기 전에 부터 존재했던 유기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호박을 옛날에 이제 문지르면 걔가 이제 전자를 띠는 현상들을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전하 이런 것들의 이제 어원이 호박에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힘은 전하에 작용하는 힘이고, 전하와 힘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챕터는 주로 하게 될 텐데, 전하가 뭔지 뭐 전 이야기를 전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내가 이야기를 굳이 해준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네요. 우리 주변에 매터가 존재하죠. 매터. 우리 주변에 매터가 존재하는데, 그 매터들에는 전자가 꼭 있어요. 매터들 속에 전자. 매터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이 원자가 될 텐데, 그래서 원자 생각해 봅시다.
원자라는 것은 원자 핵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바깥에 이게 전자가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죠. 전자 구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자 구름 모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깥에 이제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전자 구름 이건 음전화 형태로 퍼져 있는 거고 내부에는 이제 양전하가 존재하죠. 양전하 양성자라고 하고 뭐 중성자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중성자도 있을 수 있고 양성자도 있을 수 있고 전자는 이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원자핵 안에는 전자는 들어있지 않은데 양성자, 양극일 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고 이 주변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런 게 이제 원자의 모형이죠. 원자라는 것은 바깥쪽 테두리는 전자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원자 핵이라는 것은 원자 전체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원자 전체가 크기가 운동장만 하다면 원자 핵은 운동장 한 중간에 있는 뭐 작은 돌멩이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자의 이 부피의 대부분은 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전자들 이 경우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겠네, 그죠? 원자 핵의 양성자 2개니까 여기 전자가 2개 있을 텐데 전자 2개가 이 넓은 공간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매터의 가장 간단한 구성 요소인 원자의 모형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분필이라든지 여기 서 있는 나라든지 이 종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매터인데 물질들인데 이 물질들은 다 원자들로 되어 있죠. 그 원자들은 다 대부분의 부피는 뭘로 되어 있다? 전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칠판을 이렇게 만지는 것도 내 손끝에 있는 전자 구름이 이 칠판 끝에 있는 전자 구름과 서로 만나는 거예요. 서로 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는. 전자 같은 음극일 테니까. 음극과 음극이 서로 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까이 못 가요. 아무리 눌러도 칠판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칠판을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멀리서 못 느끼지만 가까이 가면 서로 전자들끼리 엄청나게 밀어내거든요. 그게 청력의 기본이에요. 내가 이게 칠판을 아무리 밀어도 칠판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대체 그 힘은 수직 강력 아닌가요? 1학기 때 일반 물리에서 배운 개념으로는 수직 강력이지만 2학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자기를 배우는 이유는 더 이제 작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미시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전자와 전자가 서로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데 내 얼굴은 뭡니까? 내 얼굴도 전자구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전자구름만 볼 수 있어요. 컴퓨터도 내가 만지는 컴퓨터도 다 전자구름. 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다 전자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핵은 못 봐요. 보고 싶죠? 그러나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 밖에 있어요. 범위보다 더 작아. 너무 작아. 펜토미터보다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볼 수 없고 우리가 보는 거는 결국 전자만 보는 거다. 그러고도 우리가 이 전자를 모르고서 세상을 안다고 할 수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주변 다 전자인데 아시겠죠? 자, 극단적인 이야기 좀 해봤고 전자 모형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진 않겠어요. 초중고에서 많이 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약간 그걸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호박 또는 플라스틱 막대를 문질렀을 때 느껴지는 그것도 전자고 원자 주변에 있는 것도 전자고, 그죠? 그 다음에 책에 이야기하는 또 다른 것들은 도선, 전기가 흐르는 도선이라고 합니다. 도선에 이게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런 건 개념을 잘 알잖아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도대체 미시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 내부의 전자들이 이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예요. 전자가 움직이는 것이 곧 전류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여기저기에 존재하고 여기저기에 다 있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전자가 특히 있다고 생각되는 건 이것만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전선 속에만 전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선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디에나 있어요. 그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놈을 자유로운 또는 이동할 수 있는 전자라고 말하는 거고, 움직일 수 없는 놈을 움직일 수 없는 전자, 이모바일 차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막대 같은 걸 문질러서 거기에 생기는 전자는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부도체에 있기 때문에. 도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부도체잖아요.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전자가 통하는 놈이고, 이걸 반대로 부도체가 있는데 우리 절연체라고도 하죠. 절연체가 있다면, 절연체가 뭐 똑같은 이런 형태가 있다면 얘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기도 전자가 있긴 한데 얘들이 움직이질 못해요. 제자리에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움직이지 못해. 도선 속에 있는 전하들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움직이지 못하고,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자는 있어요. 전자는 원래 있었고, 그게 없으면 물질이 되질 않으니까 전자는 원래 있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전자가 움직여야만 다이내믹하고 재밌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만 전자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자, 전하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하들 사이에 이제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전하들끼리는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해봤더니 두 가지 전자가 인력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중력과 비슷하면서 다른 점인데, 중력하고 전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중력은 질량 1, 질량 2 사이에 작용하는데, 전기력은 전하 1과 전하 2, 전하 2개, 사이에 작용하고, 이게 두 질량입니다. 여기서 힘은 앞에 중력 상수, 거리, 제곱분의 M1, M2 이런 힘인데, 힘은 인력이에요.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당기기만 하는 거죠.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크기를 안쪽으로 서로 작용하기만 하죠. 근데 전기력은 어떻게 되냐면 K라고 쓰고, Q1, Q2 나누기 R 제곱, 이렇게 이런 힘인데, 이 힘은 인력도 있고 청력도 가능해요. 어떨 때 인력이냐면 Q1의 부호와 Q2의 부호가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는 양전하고 하나가 음전하다, 그럼 인력이에요. 둘 다 양전하다, 그럼 청력이에요. 둘 중에 한 경우만 기억하면 되겠죠? 인력일 때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만 인력이다. 차이점이죠. 그것도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청력이 될 수도 있다. 그건 부호에 따라 다르다. 아시겠죠? 굉장히 비슷하죠?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반비례하고, 여기는 질량의 곱에 비례했고 여기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했고, 앞에 비례 상수가 일정하고, 굉장히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형태는 똑같지만 근호는 전혀 다르죠. 이건 이제 중력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전기력.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써서 쿨롱의 힘이라고 그래요. 쿨롱. 프랑스 사람이라서 발음이 쿨롱이에요. 롱. B가 묵음이고 L로 M을 옹으로 읽어요. 쿨롱의 힘이라고 읽죠. 쿨롬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꼭 불어만 써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자, 쿨롱이 이제 알아낸 거죠. 이거는 이제 누가 알아냈죠? 뉴턴이 알아낸 거죠. 이건 뉴턴의 힘이라고 하진 않죠. 그냥 만유인력. 항상 끌어당기기만 하니까 우리가 일단 만유인력이라고 하죠. 뉴턴이 처음 알아냈다. 기본적으로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기가 쉽지 않다. 너무나 쉬워요. 쿨롱의 힘은
그 전자기 특히 전기력 파트가 어렵다는 친구는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렵다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워. 이게 어떻게 어려울 수가 있어? 이거 다 아는 만유인력하고 형태가 똑같아. 완벽하게 왜 똑같은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건 알 수 있는데 많은 부분이 사실은 좀 불평이다. 그냥 사소한 불평일 뿐이다. 그냥 해보는 말이지. 이걸 모르겠다. 아직 뭐 한 게 없는데 그죠? 이거는 그냥 데피니션 같은 거니까. 쿨롱의 힘을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점전하라고 했는데 점전하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점과 같이 작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질량할 때도 이게 점 질량이라고는 안 했는데 여기서는 점전하 이러잖아요. 왜 갑자기 여기 수식어가 더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달라진 건데 그냥 일단은 점전하라고 계속 할게요. 왜냐면 이게 크기를 가지게 되면 중력에서처럼 그 중력에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큰 물체가 되게 되면 이거의 질량 중심점을 따져서 그 질량 중심점 사이의 거리가 중요해지잖아요. 이것도 이제 전하가 만약 커지게 되면 점전하가 이렇게 큰 전하가 있게 된다면 전하들이 이렇게 퍼져야 되는데 문제는 질량하고 다르게 질량에서는 질량이 이렇게 고루 퍼질 수가 있어요. 균일한 밀도로. 이게 가능한데 전하는 고루 퍼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걸 도체로 된 도체공이라고 생각하면은 만약에 도체구라면 이것들이 각각 도체구라면 여기다 전하를 대전시킨다면 전하가 이렇게 양전하를 내가 대전시킨다고 하면은 전하가 이렇게 표면에만 대전되게 돼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재밌는 성질인데 이쪽도 표면에만 이렇게 대전되고 있고 그래서 얘 둘이 이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다는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유인력에서는 이게 균일하게 대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게중심, 질량중심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기력에서는 그런 게 똑같이 대응되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 이 이야기 너무 어려운 이야기. 이거는 한참 어찌 보면 1학년들은 이해하지도 못할 1학년들은 이걸 뭐 마치 접근할 수 없는 이건 사실 2학년, 3학년 물리학과에서 배우는 이야기를 너무 빨리 한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걸 점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지 않으면 안 돼요. 커지면 이 중심점이 질량 중심이 안 돼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이유까지 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책에서는 그걸 이제 점전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다. 점일 때는 이게 완벽하게 통해요. 중력하고 똑같은 형태로 통한다. 기억할 만한 것은 이 상수가 얼마냐, 그죠? Q의 단위는 얼마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죠. 전하의 단위를 따져봅시다. 전하의 단위는 쿨롱의 힘이니까 전하의 단위는 쿨롱을 써요. 쿨롱은 기호로 대문자 C예요. 대문자 C, 쿨롱이라고 있죠. 1쿨롱, 2쿨롱 이런 식으로 1쿨롱이라는 전하는 굉장히 큰 전하량입니다.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에요.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이 이렇게 돼요. 이건 기억해 둘 만한 숫자예요. 1.6 곱하기 10-19승 쿨롱. 전자 한 개가 1.6 곱하기 10-19승 쿨롱. 그러니까 1쿨롱이라는 것은 전자 1.6 곱하기 10-19승 분의 1이니까 대략 10의 20승계. 전자를 10의 20승계 정도 모아야 1쿨롱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값이죠. 이게 단위예요. 그 다음에 거리를 미터를 단위로 썼을 때 그럼 K가 어떤 값을 갖게 되냐? K라고 쓰고 뭐 K2라고 쓰고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K2라고 쓸게요. K2면 이게 얼마냐?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9 곱하기 10의 9승이에요. 대략 정확하게 뭐 반올림 해야 되지만 위에서 한 자리만 딱 쓴다면 9 곱하기 10의 9승. 단위가 필요하겠죠? 단위는 이제 계산해 봅시다. 힘이 K2, Q1, Q2 나누기 R제곱 이런 형태인데 이게 9와 10의 9승이고 이거 쿨롱이고 미터니까 그죠? 쿨롱의 제곱
퍼 미터의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졌죠? 오른쪽에. 좌변은 뉴턴이 되죠? 그럼 얘는 어떤 단위를 가져야 돼요? 뉴턴 퍼 쿨롱의 제곱 곱하기 미터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다시 쓰면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얘 단위예요.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 외울 필요 없어요. 매번 깔짝깔짝 유도하면 되니까. 이거 뭐하러 외워? 그죠? 외울 필요가 없겠죠? 이 숫자는 기억해둘만 해요. 9 곱하기 10의 구성. 크기, 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전자 두 개가 1m 떨어져 있으면 서로 미는 힘이 얼마냐? 계산할 수 있어야죠. 숫자가 나와야 되죠. 숫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자. 책에 이제 중간에 지나가는 2절에 보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 챕터 전체를 요약하는 거를 지금 잠깐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한 이야기들은 책 여기저기에 막 흩어져 있어요. 책을 그대로 제가 하고 있지 않으니까 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한 것은 4절 쿨롱의 법칙에 나오는 파트들이고요. 대부분 1.6 곱하기 10의 19승도 나오죠. 9 곱하기 10의 9승도 나오잖아요. 책은 8.99 곱하기 10의 9승 뉴턴 미터의 제곱 퍼 쿨롱의 제곱이 됐는데 유도하는 법을 제가 다 했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좋아요. 전기력 쿨롱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요 K2를 다르게 쓰기도 해요. 이렇게만 쓰는 게 일반 물리책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일반 물리책을 벗어난 좀 더 어려운 책에는 이거를 다르게 쓰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R 제곱분의 Q1, Q2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는 게 K2인 거죠. K2라고 쓴 거는 요거를 이렇게 쓰기 힘드니까 귀찮아서 이걸 이렇게 하나로 줄여서 쓴 거지. 이건 사회 나가면 그러니까 전체 숫자를 한 번에 기억하는 데는 좋지만 그렇다. 파이는 원주율 3.14159이 그 숫자고 이 입실론 제로는 진공의 유전율이에요. 진공의 유전율이라서 크기는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라는 크기를 갖고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힘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둘은 호환되는 거다.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이 버전만 저희가 일단은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이제 유전체 나오고 유전체의 힘 같은 걸 이야기하려면 이쪽 표현도 알긴 알아야 돼요. 이 둘은 같은 거고 상수에 불과한 건데 이게 더 많이 쓰는 거다. 1학년들한테는 이걸 쓰게 하는데 사회 나가면 이걸 쓰게 해요. 자, 쿨롱의 힘 이야기를 했고요. 오케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한 거라서 빠진 거 몇 개만 이야기합시다. 자, 중력도 그랬는데 요거 힘이 만약 이렇게 썼지만 힘이 벡터죠, 벡터. 힘이 벡터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스칼라 힘처럼 이렇게 썼는데 힘은 벡터거든요. 힘은 벡터인데 도대체 벡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그걸 좀 생각해 봅시다. 힘이 벡터인데 앞에 상수에다 쓸 수 없을 거고요. 전하량에도 벡터가 없거든요. 결국 들어있을 거예요. 거리 R에 있겠네, 그죠? R이라는 게 뭐예요? R이라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Q1이 있고 여기 Q2가 있다고 합시다. 점전하지만 제가 크게 그렸어요. Q1이 있고 Q2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어떤 원점에서 얘들의 내가 Q1, Q2 위치를 좀 잘못 그렸네. 원점을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네. 어떤 원점에서 어떤 좌표계에서 얘들의 좌표를 이렇게 그려본다면 Q1까지의 좌표가 있을 테고 그거를 R1 벡터라는 벡터로 표시할 거고요. Q2까지의 좌표가 있을 거고 그거를 R2라는 벡터로 이렇게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R이라는 건 뭐죠? R이라는 것은 R2 벡터에서 R1 벡터를 뺀 것의 크기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요 벡터의 크기예요. 이게 R이에요. 이 길이가 R이거든. 그래서 요 벡터, 요 힘의 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요 R을 만약 우리가 벡터로 쓴다면 R2 빼기 R1 벡터로 만약 이렇게 쓴다면 이 벡터의 방향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부호가 Q1과 Q2가 같은 부호라면 청력이니까 여기서 Q1을 기준으로 했을 때 Q2는 멀어지는 방향인 거니까 오른쪽, Q2를 기준으로 한다면 왼쪽 이렇게 되겠죠. 이 선상을 따라서 이 R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 방향, 그 라인 선상을 따라서 멀어질 거냐 또는 가까이 올 거냐 그것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어디에 있냐? 요 R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R 방향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Q2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 했다면 Q2 입장에서는 플러스고 Q1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어느 놈이 받는 힘이냐? F2 by 1 1에 의해서 2가 받는 힘 차지 2가 차지 1에 의해서 받는 힘 구체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그거는 K2 Q1 Q2 R 제곱분의 Q2가 받는 힘이니까 R 방향이죠. 이 R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이 벡터가 지금 R 벡터니까 이 방향이니까 R 방향 이렇게 될 거고 F1 by 2 전하 2에 의해서 전하 1이 받는 힘 1 by 2는 똑같은 크기고 이때는 방향이 1이니까 1은 이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요 R 벡터 방향은 지금 Q1에서 Q2 쪽으로 우리가 정의를 했으니까 반대쪽이니까 마이너스 R 방향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벡터기 때문에 방향까지 이야기가 되고 방향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게 요 R 방향 단위 벡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R 방향 단위 벡터 이걸 이제 단위 벡터라고 해요. 단위 벡터라는 것은 이제 크기가 1인 벡터예요. 크기가 1인 벡터인데 쉬운 것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전편에서 만듭시다. R 방향 단위 벡터는 R 벡터의 크기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얻으면 돼요. 그래서 R 벡터 크기는 R이기 때문에 R분의 R 벡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R분의 R 벡터가 R 방향 단위 벡터예요. 제가 지금 쓴 1에서 2에서 1로 뺀 게 R 벡터다. 이게 지금 스탠다드한 노테이션이에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반대로 할 수 있지 않냐. 물리학자도 다 이렇게 해요. 2에서 1을 뺀 것을 R 벡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책도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빠졌을 만한 것들을 제가 지금 채우고 있는 거고요. 힘이니까 벡터고 벡터면 방향인데 그 방향 벡터는 어디서 오냐? 상대 거리, 상대 좌표 R 벡터에서 온다. 그런데 물체가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어느 놈이 받는 힘이냐에 따라 이놈은 이쪽으로 힘을 받고 이놈은 이쪽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 된다. 힘을 합치면 0이 돼야 되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자, 이런 거 이제 빠뜨렸으니까 채웠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몇 가지 빠진 것들이 있는데 대전에 대한 부분이 좀 빠졌을 거예요. 대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걸 다 강의하기에는 좀 왜냐하면 이게 초중고에 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좀 지겹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지 않겠는데 좋아요. 전화 공급하고 유도에 대한 대전 파트는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를 하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어렵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든지 하세요. 거기는 뭐 연습 문제도 없고 해서 읽어보라고 돼 있는 챕터 섹션이에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읽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오케이. 좋고요. 문제가 있는 파트가 이제 4절이니까 4절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4절에 있는 예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오케이? 자, 4절에 보면은 오케이. 예제 22.3, 22.4, 22.5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해볼까? 22.4를 해볼까요? 예제 22.4를 한번 봅시다. 예제 22.4에 보면은 양으로 대전된 두 전화 Q1과 Q2는 가 있는데 Q1 있고 그다음에 Q2는 크기가 3Q1이다. 이거 둘 다 양수다 그랬어요. 양으로 대전됐다고 했으니까 Q2는 X축에서 10cm 떨어져 있다. 10cm 떨어져 있다. Q1 있고 이렇게 Q2가 있는데 X축으로 10cm 떨어져 있다. 이걸 0이라고 하고 이거의 위치를 D라고 하고 D equal 10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이 방향의 X축. 자, 세 번째 전화를 놔서 이 둘은 움직이지 않고 세 번째 전화를 놔서 알짜임을 느끼지 못하게 해봐라. 이 축상에 놓는데 세 번째 전화를 어디다 놔야지 Q3를 X라는 위치에 놓는다. 어디다 놓으면은 얘가 알짜임을 느끼지 않겠냐. F3 by 1 더하기 F3 by 2 네, 합이 이게 알짜임이죠? 3 작용하는 알짜임 그죠? 1이 작용하는 힘과 Q3를 어디다 놓을지 몰라요.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어느 위치에 놓을지 모르지만 놨을 때 알짜임이 합력을 말하는 거죠.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 전기력밖에 없으니까 전기력을 쓰면 F3 by 1 그러니까 차지 1에 의한 차지 3에 작용하는 힘 차지 2에 의한 차지 3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 0이 되는 조건을 찾아라. 이야기죠. 자, 문제를 다 읽었어요. 물리학 문제는 항상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 일반 물리학 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금 2를 듣고 있는 것일 테니까 물리학 문제 풀이는 항상 독해예요. 독해. 말로 쓰여 있잖아요. 물리학 문제들은 말과 그림으로 주어져 있는데 그걸 독해해서 그걸 수식으로 적고 그 수식에서 변수를 해결하는 거죠. 일단 수식을 쓰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수학 문제인데 굉장히 쉬운 수학 문제가 되죠. 중학생 수준의 연립 방정식 푸는 거죠. 1차 직선과 또 1차 직선의 교점 찾고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앞부분 독해 파트가 어려운 거죠. 여기서 말로 쓰여져 있었지만 그 말로부터 이런 그래프 그리고 벡터 표시도 좀 해야 되고 알짜힘이라는 개념 알짜힘이라고 그냥 말로 쓱 하고 말아버리니까 그거를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알짜힘이라는 것은 net force 작용하는 총 힘을 말하는 거니까 3 좋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제가 7, 8 쓰는 이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제가 다년간 일반 물리 가르쳐 보면 이게 되는 친구들이 있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두 글로 딱 갈라져요. 그 중간은 잘 없어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세 번째가 안 된다든지 이런 친구들은 잘 없고 이게 전혀 안 되는 친구와 이게 그냥 술술 다 잘 되는 친구 그 중간에 약간 러닝 커브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러닝 커브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그리는데 이런 식의 러닝 커브가 있어요. 그래서 X축의 만으로서 노력이라고 하면은 Y축의 결과라고 하면은 리니어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 노력하면 급격하게 결과가 늘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상당 수준을 성취할 수 있어요. 이 러닝 커브는 근데 이게 자연의 많은 부분이 이런 러닝 커브에 의존하는데 물리학을 학습하는 것도 좀 이런 러닝 커브에 가까워요. 이런 학생들은 이런 거 원하는데 이렇게 금방 조금만 공부하고 금방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 원하죠. 근데 물리학은 특히 이 앞부분에
이게 상당히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바닥이 좀 공부해도 좀 안 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봐서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제가 항상 하는데 문제를 선생님이 풀어줄 때 쳐다보고 있지 말아라. 그다음에 숙제를 할 때 베끼지 마라. 그런 이야기 제가 항상 해요. 그걸 베끼는 습관 또 쳐다보고 그냥 잘 되네 하고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생각하면 나중에 해보면 안 돼요. 들었지만 덮어놓고 맨종이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맨종이에서 자기가 해보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머릿속에서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걸 해버릇하면은 이게 또 돼요. 안 해버릇하면 안 된다. 가장 물리학 이런 뭐 문제풀이 특히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하는 물리학 같은 문제풀이 문제 과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외우지 말아야 돼요. 이걸 그냥 이 문제 패턴이 나 그냥 외우자 하면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 패턴하고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전혀 없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텝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 1이라고 하고 가운데 구간 2라고 하고 세 번째 구간 3이라고 할게요. 내 마음대로 1번 구간에 만약 전화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리고 이제 Q3가 양전한지 음전한지 이야기가 없어요. Q3에 부호가 없어요. Q1과 Q2는 양전하라고 되어 있지만 Q3는 부호가 뭔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Q3가 양인 경우와 Q3가 음인 경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경우에서부터 시작합시다. 1번 위치에 놓았을 때 2번 위치에 놓았을 때 3번 위치에 놓았을 때 토탈 6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양전하인 경우가 훨씬 쉬울 테니까 Q3가 양수인 이 왼쪽 세 군데부터 먼저 해봅시다. Q3가 양수이고 1번 위치에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Q1이 밀어내겠죠. 그죠? Q1이 Q3에 작용하는 힘은 같은 양전하니까 청력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힘이 왼쪽, 그죠? 왼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가까이서 왼쪽, 이건 멀리서 왼쪽. 이 둘을 합쳐야 되니까 결과는 항상 절대 0이 될 수가 없겠죠? 안 되죠? 자, 이번엔 2번 위치에 나와봅시다. 2번 위치에 놓으면은 이 둘 사이에 왼쪽에 있는 양전하 밀어요. 오른쪽으로 작용하겠죠. 오른쪽에 있는 양전하가 얘를 밀어요. 왼쪽으로 작용하겠네. 근데 이거 크기가 어떻게 돼요? 크기에 따라 0이 될 수도 있는 점이 있을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항상은 아니죠. 여기에 해가 존재할 수는 있겠네. 그죠? 청력으로서 예를 들어서 Q2는 Q1의 3배이기 때문에 전화가 크니까 훨씬 세게 밀어낼 텐데 여기다 멀리 떨어지면 되잖아요. 힘은 결국 R 제곱분의 Q X 분의 QY 이런 꼴이니까 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지면 전화가 커도 힘이 약해지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힘은 약해지게 만들고 이쪽에서 멀리 떨어지고 이쪽은 가깝게 있으면 이 정도에 있으면 잘하면 0이 될 수 있는 지점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2번은 가능한 조합이고 3번은 어때요? 3번 위치에 있으면 Q1이 밀어내고 Q2도 밀어내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과 오른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합쳐지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이거 안 되고 6가지 경우 중에 2개 지워버렸어요. 자 이번에 이쪽 Q3가 음수인 경우 생각해봅시다. Q3가 음수이고 여기에 놓였다. 이땐 인력이죠. 서로 다른 부호의 전화니까 인력이다. 오른쪽으로 당기겠죠? 오른쪽으로 당기고 여기도 양전하니까 오른쪽으로 당기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어떤 힘이 될 거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죠. 안 되겠네.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 3번도 안 되겠네. 그죠? 3번도 이번에 왼쪽으로 당기고 왼쪽으로 당길 테니까 그 합은 항상 왼쪽으로 당기는 힘일 테니까 이것도 절대 0이 될 수 없겠죠. 이 중간은 어때요? 2번 위치 Q3가 음수이고 2번 위치인 경우 자 어때요? Q1이 인력 땡기고 Q2도 인력 땡기고 그런데 전하량도 다르고 거리가 달라지면 잘하면 둘이 0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시 말하면 요 2번 구간이 가능한 구간인 거죠. 2번 구간에 전하를 어딘가 놓으면 0을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이걸 실컷 생각한 다음에 꼭 이걸 뭐 고치진 않아도 되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제 순서대로 아주 천천히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본 거고. 자, 이제 식을 세워서 해볼까요? 그럼 2번 구간이 답이다. 오케이, 2번 구간이 답이라면 이거 전하를 놓는 위치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Q3를 놓는 위치를 우리가 이제 2번 구간이라고 확신이 섰으니까요. Q1 뭐 1번, 3번 다 줘버리고 여기다 Q3를 이쪽 왼쪽쯤에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다 놓을게요. 이 위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Q3가 여기 있다. 양전화해도 되고 음전화해도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Q3가 있는 위치가 x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 식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양전화라고 생각합시다. 양전화라고 생각한다면 F3 by 1은 얼마냐면 Q1, Q3 나누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청력이니까 오른쪽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F3 by 2. 2는 Q3, Q2 이렇게 되고 이 거리는 얼마예요? B 빼기 X죠? B 빼기 X의 제곱. 근데 얘는 청력이니까 얘가 얘를 밀으니까 왼쪽으로 작용해요. 마이너스. 삽이 0이 돼야죠. 식이 하나 생겼죠. 미지수가 몇 개입니까? 이 Q3는 곱해져 있죠. 여기도 곱했고 여기도 곱했으니까 0이 아니기만 하면 되는 거죠. 약분해버려도 되겠죠. 없어져도 되죠. Q1, Q2 이 주어져 있죠. Q2가 얼마다? 3Q1이다. 그죠? 그러면 또 Q1 곱해져 있으니까 또 필요 없죠. Q1도 지워버리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써집니까? X의 제곱분의 1 빼기 X의 제곱분의 3 이게 0이다. 이거 푸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 차 방정식입니까? 유리식이지만 유리화하면은 2차 방정식이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최고차가 서로 없어지죠? 빼지니까 최고차 없어지니까 1차식이죠? 바로 풀리겠죠? X는 얼마 이렇게 딱 나오겠죠? X 위치가 바로 나오죠. 이 식을 풀면. 그죠? 안 풀어도 되겠죠? 바로 나오겠죠. 2차식인데 소거가 안 되는 소거가 안 되는군요. 소거가 되는 줄 알았더니 소거가 안 되는 2차식이네. 이게 3이, 이게 개수가 다르구나. 소거가 안 되는 2차식이네. 해가 2개가 나오겠네. 2개가 나오겠어요. 해가 2개가 나오면, 이것도 함정이 있다. 그죠? 해가 2개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해일 수도 있겠어요. 해봐야 되겠네. 왜냐면 해가 2개가 나왔는데 만약 그 해가 이 구간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해보니까 2번 구간에 해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 1번 구간이나 3번 구간에 해가 주어졌으면 그거 버려야죠. 근데 이거 해봐야 되겠어요. 그냥 여기까지 하고 해보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해봐야 되는군요. 자, 유리화해서 써봅시다. x의 제곱 빼기 2dx 플러스 d의 제곱 빼기 3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2x의 제곱 더하기 2dx 빼기 d의 제곱 이런 꼴이고.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이거 잘했단 말을 들을까요? 자, 2로 묶고 x 플러스 x제곱 플러스 dx 이게 되니까 더하기 2분의 d의 제곱 빼기 2분의 d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하면 이런 꼴이고 이퀄 2x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빼기 2분의 d의 제곱 빼기 d의 제곱 이퀄 0이니까 2x 플러스 2분의 d의 제곱 빼기 2분의 3d
D의 제곱이니까 이쪽을 넘기면 4분의 3이고 여기 앞에 계속 2는 없애고 이거 등호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다 됐네? 그러면 x 플러스 2분의 d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d d는 지금 양수겠죠? d는 양수니까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 열고 가로 닫고 d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거 플러스일 때는 어떻게 돼요? 양수. 마이너스일 때는 완전히 음수죠. 음수가 되면 안 되죠. 음수가 되면 1번 구간 돼버리잖아요.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인데 요 0부터 D 사이에 있어야 되잖아요. 0부터 D 사이에 있으려면 얘가 양수여야 돼요. 마이너스 파트는 잘못된 답이다. 답은 한 개죠. 2분의 루트 3 빼기 1 D 얘만 답일 거예요. 자, 차게 풀이하고 다르다고요? 중요하지 않죠. 풀이 방법은요 5만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게 쓰면 되고 중간 과정을 스킵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중간 과정에 스킵하지 않았고 물론 이제 계산이 틀렸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막 그 풀이해주는 문제들은 제가 뭐 강의 노트 적어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매 수업 시간마다 그냥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풀다가 보면 틀릴 수 있죠. 뭐 이런 거 하다가 부호가 하나 틀린다든지 숫자가 곱셈을 한번 잘못하는데 한번 틀릴 거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해 주세요. 또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그대로 보고 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따라 해보고 선생님이 혹시 틀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간을 낭비하는데 나는 두 줄로 쓸 수 있겠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물리학 문제는 두 줄로 풀릴 리가 없죠. 그런데 두 줄로 굳이 풀면은 이제 중간 과정이 없어가지고 깎일 수 있겠죠. 우린 주관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과정을 충분히 충실하게 빠뜨리지 않고 쓰긴 써야 돼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 이제 스스로 검토도 할 수 있고 검산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그걸 원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22.4 해봤는데 문제 책에 써있게 말로 써있고 뭐 그냥 쓱 보면 쉬운 것 같거든요. 그게 항상 맹점이에요. 물리학 문제가 많이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이고 별로 어렵지 않은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겉보기엔 되게 쉬워 보여요. 그러나 막상 다 지우고 맨종이에 놓고 내가 풀려고 하면은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그 로직이 뚜렷해야 되고 중간에 한 번만 틀린 선택을 하면 답이 틀리게 되죠. 근데 틀린 선택을 해서 답이 틀리더라도 다시 도전하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한번 그냥 해서 틀리면 모르겠어 바로 포기해버리면 물리는 절대 늘지 않아요. 물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2학기가 됐으니까 1학기 때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2학기 특히 전자기 파트는. 그런데 어렵다는 것이 수학이 어려운 것인지 개념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려운 것인지 그걸 자기가 자기마다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 것인지. 개념이 약하다면 개념을 열심히 봐야 될 거고 연습이 약하다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될 거고 적용이 어렵다면 적용을 열심히 해야 되죠. 물론 이제 공통 용어 골고루 약하죠.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데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책을 그냥 이렇게 보고서 또는 칠판에 있는 강의를 그냥 보고서 이렇게 알 것 같으면 아무나 물리학하지, 그치? 아무나 물리학하지 않겠어? 그렇게 되진 않는다. 그렇게 되진 않아. 본인이 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하는 잔소리 같으니까 첫 시간에 할게요. 근데 제가 칠판에 앞으로도 이렇게 예제들을 매 챕터를 이렇게 예제 풀이 위주로 해줄 텐데 앞부분에 개념 설명을 좀 한 다음에 예제 풀이 위주로 해줄 텐데 그냥 보고 할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게 뭐든가 틀렸을 수도 있어. 나는 다르게 할 수도 있어. 나는 저기서 지금 어느 부분 내가 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 이런 접근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늘 첫 시간인데
뭐 많이 나가진 말고 여기까지만 할게요. 4절까지 한 것으로 하고 다른 그 책에 있는 모든 예제는 제가 다 해주진 않아요. 제가 선택으로 그러니까 시간 봐가면서 하는데 다 해주진 않는데 해보면 좋죠. 이 책에 보면 22.5절 세계의 전화 이것도 해보면 좋고 22, 예제 22.3이나 예제 22.5도 해보면 좋은데 제가 다 해줄 수 있는 시간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두 개만 골라서 하는데 나머지는 보면 안 해도 되냐? 아니죠.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른 분반은 어느 분반은 또 이 문제 풀고 어느 분반은 저 문제 풀고 다 자기 나름대로 하는 거고 그냥 주어진 제한 시간 안에. 근데 그걸 다 해주진 않아요. 우리가 다 해주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빠진 부분 여러분들이 메꿔서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